기록되지 않은 진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억되는 연산군. 하지만 그의 광기 뒤에는 한 어린 왕자의 숨겨진 비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산군이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가 걸어간 피로 물든 복수의 길, 그의 비참한 최후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476년 성종은 한 여인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바로 윤 씨입니다. 파평 윤 씨 가문의 딸이었던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1476년 11월 7일 윤 씨는 왕자를 낳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누가 이 모자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상했을까요? 하지만 궁궐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왕비 윤 씨는 질투심이 많았고 성종의 후궁들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특히 숙의 정 씨, 소용 엄 씨와의 다툼은 극에 달했죠. 성종실록에는 왕비가 질투가 심하여 후궁을 구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독약인 비상을 품고 다녔다는 기록, 주술을 했다는 의혹까지.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후궁들과 대비의 모함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관에 의해 쓰여진 역사실록만 있을 뿐입니다. 1479년 6월 2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윤 씨가 성종과 심한 말다툼을 했고 급기야 성종의 얼굴을 핥힌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야사의 기록일 뿐 실록에는 정확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 이념이 유교인 조선에서 왕을 상해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대신들은 원자의 생모를 어찌 함부로 폐위하느냐며 대부분 반대했지만 성종과 두 대비, 즉 인수대비, 차성대왕 대비가 강력하게 폐위를 주장했고 결국 왕비는 왕권으로 밀어붙여 폐위되었습니다. 성종실록 1479년 6월 2일 기록에 영의정 정창손, 상당부원군 한명회, 우의정 윤필상 등이 모여 중전 폐출을 논의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82년 8월 16일 패비 윤 씨는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29세였습니다. 성종은 왜 그녀를 죽여야 했을까요? 폐위 후 3년 동안 윤 씨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조정에서는 슬슬 동정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원자의 생모인데 이제 그만 용서해 주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원자가 점점 자라면서 언젠가 어머니의 억울함을 들먹이며 권력 다툼의 빌미가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철저하게 숨겨집니다. 어린 연산군에게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알려졌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한 채 무려 24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504년)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는 아버지 성종의 묘지문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판봉상 시사 윤기견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산군은 승지에게 물었습니다. 윤기견이란 자는 누구냐? 이름을 잘못 쓴 것이 아니냐? 승지가 대답했습니다. 윤기견은 패비 윤 씨의 아버지입니다. 윤 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은 다시 물었습니다.
패비, 그 윤 씨는 어찌 되었느냐? 자사되었습니다. 그 순간 연산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사라 함은 사약을 받아 사망한 것을 말합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성종의 묘지문을 보고 생모 윤 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것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짧은 기록이지만 그 속에 담긴 연산군의 충격과 비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4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억울하게 죽었다는 진실을, 그리고 그것을 왕인 아버지가, 신하들이 모두가 알면서도 자신에게만 숨겨왔다는 배신감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해 간신 임사홍이 연산군에게 더욱 자세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마마, 패비 윤 씨께서 돌아가신 것은 성종의 후궁 엄 씨와 정 씨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전을 중상모략하여 계략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1504년 진실 발각 연산군 27세 왕이 수라를 들지 않았다. 1504년 10월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숙청 중 하나인 갑자사화가 시작됩니다. 갑자사화는 사실 우연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관찰사 홍기달의 손녀를 후궁으로 들이라는 연산군의 명령이 거부당한 것입니다. 분노한 연산군은 이를 계기로 자신을 무시한 모든 신료들을 처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머니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부관 참시하고 살아있는 자들과 그 가족들은 처형하거나 노비로 삼았습니다. 윤 씨의 폐위를 주장했던 윤필상, 어세겸, 정창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한 명에까지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연산군은 그들의 묘를 파헤쳐 시신을 다시 처형하는 부관 참시를 단행합니다. 더 나아가 연산군은 당시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가져갔던 좌부승지 이세좌를 찾아냅니다. 그는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데 동의했던 모든 신하들의 자손까지 처벌합니다. 무려 수백 명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가장 큰 분노는 성종의 후궁 엄 씨와 정 씨를 향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모비 윤 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 씨와 정 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 씨와 정 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치고 짓밟았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연산군은 정 씨의 아들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러 명령합니다. 이 죄인들을 쳐라. 안양군은 어두워서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의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봉안군은 눈치를 챘지만 연산군의 독촉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매질했습니다. 두 후궁은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그들의 시신을 토막내어 젓갈을 담그게 하고 산과 들에 버리라 명령했습니다. 누구도 매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산군은 심지어 자신의 이복 동생들인 안양군과 봉안군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봉안군에게 말을 상으로 주었지만 1년 뒤 두 왕자 모두 유배를 보낸 후 사사시켰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제언엉으로 추존하고 묘를 회름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것이 효도라 여겼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 인수대비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는 당시 패비 윤 씨의 폐위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병으로 누워있던 할머니와 격렬하게 다투었고 심지어 가슴을 상 또는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병세가 악화된 인수대비는 얼마 후 사망했고 연산군은 할머니의 3년상 대신 25일상만 치렀습니다. 이일여월제라는 단상제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연산군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광기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미녀들을 강제로 뽑아들이는 채용사를 파견했고 궁궐 밖에 민가를 헐어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도성 밖 30리, 즉 반경 40km 안의 모든 땅을 금표로 정하고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한강 북쪽으로는 파주, 양주, 포천까지, 남쪽으로는 김포에서 광주까지. 이것이 바로 금표 정책입니다. 연산군은 성균관을 유흥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원각사는 연방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생들과 놀아났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으며 조금이라도 자신을 비판하는 자는 가차 없이 처형했습니다. 경연을 폐지하고 사간원과 홍문관을 없애버렸습니다. 신하들에게 신원패를 차게 하여 말을 조심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연산군은 더 이상 어머니의 복수를 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분노에 갇혀 폭군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린다는 명분은 무고한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폭정의 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하들 쫓아 연산군을 두려워하며 떨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연산군의 폭정, 미녀들을 강제 징집한 채용사 파견, 신하들을 대량 숙청하고 부관 참시까지 단행했습니다. 언론을 탄압했으며 심지어 백성들까지 찬탈했습니다. 또한 궁궐 밖 40km 이내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집을 허물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1506년 9월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했고 조정과 백성 모두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무오사와 때 풍자시를 지었다가 이조 참판에서 종구품 부사용으로 좌천당한 성희안. 그는 반정의 뜻을 품고 동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눈여겨본 인물은 지중추부사 박원종이었습니다. 박원종은 연산군과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성희안과 박원종은 신유무의 중개로 만나 거사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명망 있는 이조판서 유순정을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박영문, 홍경주 등 무인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정 전날 밤, 박원종은 한 인물을 찾아갑니다. 바로 신수근입니다.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이자 동시에 진성대군의 장인이었습니다. 진성대군은 훗날 중종이 됩니다. 그는 두 왕실과 모두 혼인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박원종이 신수근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이가 중요한가, 딸이 중요한가? 신수근은 그 뜻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나는 딸을 택하겠소. 1506년 9월 1일 밤 훈련원에 반정군이 모입니다. 원래는 연산군이 장단 석벽으로 유람을 떠나는 날 거사하려 했지만 연산군이 행차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전라도에 유배 중이던 유빈과 이과 등도 거병을 준비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반정의 기운이 일고 있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은 예정을 앞당겨 거사를 결행하기로 합니다. 9월 2일 새벽 3경 반정군이 움직입니다. 먼저 연산군의 측근인 임사홍, 신수근의 동생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창덕궁을 포위합니다. 놀라운 것은 반정군이 궁궐로 향하자 문무백관과 군민들이 풍문을 듣고 다투어 달려와 길거리를 꽉 메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의 폭정에 지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정군은 경복궁에 있던 정연왕후, 즉 자순왕 대비의 윤허를 받습니다.
정연왕후는 성종의 계비이자 진성대군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반정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산군 폐위를 허락합니다. 그날 새벽 궁궐에 불이 났습니다. 혼란을 틈타 연산군은 민간복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고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한성부 근처의 한 민가에 숨었지만 박원종의 사병에게 곧 발각되어 체포됩니다. 12년간 조선을 다스렸던 왕은 단 하루 만에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9월 2일) 오후 경복궁 근정전에서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중종입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군으로 강등되고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됩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반정으로 폐위된 첫 번째 임금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소각끄는 평교자의 실력 강화도로 향합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민요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충성이 사모냐, 거둥이 교동이냐, 흥청 운평을 어디 두고 가시는고. 연산군이 총애하던 기생, 흥청과 운평을 두고 유배를 간다는 것을 비꼬는 노래였습니다. 연산군은 처음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교동도로 배소가 옮겨집니다. 교동도 화계산 북쪽 기슭의 작은 초가집이 그의 유배지였습니다. 탱자나무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위리안치, 즉 가시울타리 안에 가둔 형벌이었습니다. 유배지의 별감과 상궁들은 한때 왕이었던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를 묵묵히 참고 인내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왕비였던 신씨는 각각 다른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신씨는 연산군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울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12년간 왕비로 살았던 그녀는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유배 직후 연산군은 열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더 큰 비극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함께 유배되었던 그의 왕자들도 차례로 사사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중종은 조카들의 나이가 어리고 형세가 고단한 점을 들어 처벌을 반대했지만 대신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특히 폐세자, 황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강화도에 유배된 연산군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화부사가 그를 동정하여 독살을 막아주었습니다. 1506년 11월 6일 유배된 지 2달 만에 연산군은 역질과 화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교동도 수직장 김양필과 군관 구세장이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죽을 때 다른 특별한 말은 없었고 그저 신씨가 보고 싶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한때 조선을 떨게 했던 폭군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31세였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한 사람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성종이 진실을 숨기지 않고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설명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연산군이 왕이 된 후 진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주변 인물이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복수는 결코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수백 명을 처형하고 부관 참시하고 어머니를 왕으로 추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수는 더 큰 광기를 불러왔고 결국 자신의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의 모습은 대부분 중종 반정 이후 편찬된 연산군 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패비 윤씨에 대한 기록도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기록도 모두 그를 폐위시킨 사람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과연 연산군은 정말 타고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비극이 만들어낸 희생자였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산군이 죽고 난 뒤 그의 신주는 왕비였던 신씨가 직접 모셨습니다. 연산군의 무덤은 처음 강화도에 있었지만 신씨가 간청하여 1513년 지금의 서울 방학동으로 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씨도 사망한 후 연산군의 옆에 묻혔습니다. 폭군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그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신씨가 보고 싶다던 그의 마지막 유언은 결국 이루어진 셈입니다. 폭군 연산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머니를 잃은 한 아들의 깊은 슬픔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했지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무게, 복수의 허무함, 그리고 사랑의 힘을 배웁니다.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 히스코리언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종대왕의 고민, 실록에 없는 가족 문제와 실명 투병기를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